영국이 한때 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1649년에서 1659년 10년 동안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호민관이라는 직책으로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하고 싸워가지고 네덜란드가 한참 해상 세력으로서 올라오실 때 네덜란드하고 전쟁을 하고 아일랜드를 점령하고 해가지고 오늘의 영국을 만든 사람이 크로멜입니다. 크로멜, 청교도. 이 크로멜이 그러나 빨리 죽었어요. 60도 못 채우고 죽으니까 아들이 한 몇 개월 하다가 안 되니까 의회에서 다시 왕을 모셔오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왕을 모셔오자. 그래서 목을 친 찰스 1세의 왕 아들 찰스 2세를 다시 왕으로 모셔와요. 그럼 이 왕이 복귀한 왕이 찰스 2세인데 뭐부터 하겠습니까? 부관 참시부터 하는 거죠. 크롬웰이 죽어서 어디에 묻혔느냐 하면 영국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게 국립묘지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묻히죠. 국립묘지. 거기에 묻혀있는 크롬웰의 관을 뜯어가지고 시체를 꺼내서 다시 목을 치는 이런 행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크롬웰의 목을 쳐가지고 그걸 창대에 꽂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다가 23년 동안 전시를 합니다. 23년 동안. 오늘날의 영국 민주주의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입니다. 23년 동안 크롬웰은 지금 영국 사람들, 영국 전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크롬웰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위대한 사람도 죽고 나서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머리가 창에 꽂혀가지고 23년 동안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 왕이 그 아들 때 와가지고 제임스 2세 시절에 와가지고 또 의회하고 싸우니까 의회에서 또 쿠데타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쿠데타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게 그동안 자기 영국하고 싸웠던 네덜란드에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덜란드를 다스리는 윌리엄 3세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라고. 그래서 윌리엄 3세는 다른 계산도 있고 해가지고 만 한 5,000명의 네덜란드 군대를 데리고 영국에 상륙을 했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그 사람을 관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군대의 힘으로 왕을 타돌렸어요.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윌리엄 3세를 그 부인과 함께 왕으로 모십니다. 왕을. 메리 왕, 윌리엄 왕, 부부가 같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메리라는 사람은 그 쫓아낸 왕의 딸인데 이 사람이 신교도를 있어요. 그래서 부교도를 누리기 위해서 신교도 왕을 세우고 매우 군대를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1688년에 우리 교과서에 보면 명예혁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명예혁명. 그래서 의회가 이 부부 왕을 왕으로 모시는데 조건을 딱 따라요. 앞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세금 마음대로 부과하지 못한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딱 따라요. 여기에 동의하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봅니다. 이게 1688년 명예혁명. 말하자면 전쟁을 안 치르고 양쪽이 합의를 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때부터 영국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왕과 의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왕권이 없어질 것이니까. 세금 끄는 거, 법률 재정권이 없어지면 왕은 이승만 해요. 그때부터 왕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처럼 그냥 하나의 국가 심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 국기처럼 또는 국가처럼 그런 하나의 설치물로서 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이 국가 주권은 되겠느냐?
국가마다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성국가 심적인 존재죠.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외국이 간섭할 수 없고 그 국가의 문제는 그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권리들을 우리가 흔히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물론 이게 동양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서양에서 만들어낸 다른 우리나라에서 낸 거죠. 이 주권은 어디에 가느냐? 왕권이 없었는데 주권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그런 게 없어요.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는 주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있습니다. 영국의 주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회 주권이다. 그래서 1688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약 한 20년 전이죠. 320년 전에 영국이 비로소 정권을 높여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큰 발전입니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사원박질하고 권총 쏘고 쿠데타하고 요게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한 20년 빨랐어요. 우리는 1987년부터 정권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과정이 선거를 통해서 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통이 확립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확립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영국이 제가 설명한 이 정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살됐어요. 그래도 세계 전체의 발전사에서 보면은 영국이 가장 피를 덜 흘리고 민주주의를 이룬 경우입니다. 영국이. 그럼 가장 빨리 한 경우입니다. 가장 빨리. 즉 1688년에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때 왕의 목을 칠 때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등장해가지고 절대 왕조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프랑스가 영국보다 민주주의 발전이 늦었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하면서 여기서도 루이 16세의 목을 칩니다. 단두대에서 루이 16세만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도 같이 치고 그리고 그 단두대를 가지고 나중에는 단두대를 만든 사람까지 그 키로친이라는 의사인데 그 사람도 그 단두대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는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뭐 요새 좌파들이 주로 좋아하죠. 혁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데 프랑스 대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프랑스 대혁명이 그러면은 일어나서 바로 프랑스가 민주화가 됐느냐. 정말 말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여기서 좌파 우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좌우라는 말이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프랑스에서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좌파 우파가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러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혼란기를 수습하는 게 항상 군인들이 합니다. 그때 20대 포병장으로 이 나폴레옹은 또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프랑스가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지금 이탈리아의 코르시카섬 출신의 포병 장교가 그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정권을 쿠데타를 했습니다.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고 나중에는 황제가 되었거든요. 나폴레옹 1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왕정 파도의 이 혁명을 두려워한 유럽의 여러 왕조, 좋은 나라가 비엔나에 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러시아, 영국 이런 사람들이 이 프랑스의 혁명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다가 프랑스 대 전 유럽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폴레옹 전쟁이에요. 나폴레옹 전쟁이 한 20년 계속됩니다. 20년. 그러다 결국은 나폴레옹이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에 있는 워틀루에서 영국 군대한테 영국 러시아 연합군한테 져서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왕정이 들어옵니다. 목을 쳤던 그
저 후손이 다시 왕국을 다시 들어와요. 그러다가 다시 프랑스에서 한 번 더 혁명이 일어나죠. 1848년.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왕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쩌어쩌 하다가 나폴레옹의 조카되는 나폴레옹 3세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사람도 황제가 됐고요. 프랑스가 민주주의의 한 모델인데, 하나의 모델인데 이렇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다 또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프랑스는 항상 좌우 대결이 지금까지 프랑스 대혁명으로서 촉발된 좌우 대결이 프랑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870년에 프루시아 윌헬름 1세, 비스마르크, 몰트케 같은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가지고 독일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이 아주 단결이 잘 돼, 독일하면 단결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는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분열이 잘 된 나라예요. 독일만큼 분열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때는 독일 안에 나라가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300개가 있었어요. 300개. 도시 하나하나가 다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독일을 분열시켜 놓으려고 했어요. 독일을 분열시켜 놔야 된다. 제가 독일 사람들 합치면 큰일 난다. 아니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분열하고 그러니까 분열시켜 놓고 요 라인강 주변에 있는 요 몇 개 나라는 프랑스가 아주 친해가지고 자기 편을 딱 만들었어요. 프루시아가 통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 프랑스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이 통일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1870년에 보불 전쟁을 합니다. 보불 전쟁을 해가지고 몇 달 만에 프랑스가 완전히 괴멸되죠. 그래서 파리를 포위를 합니다. 프루시아가. 파리를 포위한 상태에서 뭐가 벌어지느냐. 프랑스에서 좌우가 또 싸웁니다.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수도가 포위된 상태에서 좌우로 갈려가지고 또 싸워요. 이번에는 무슨 파냐? 파리 시청파하고 국회파하고 싸워요. 국회는 베르사유로 갔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사람들하고 파리 시청을 수호하는 사람, 파리 시청을 지키는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공산주의자도 있고 뭐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그래서 내전을 해가지고 요게 말하는 파리 코뮌이란 말입니다. 파리 코뮌. 좌파들이 최초로 정권을 잡았던 모델이다 해가지고 좌파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파리 코뮌. 그래서 결국은 의회 소속 우파죠. 우파가 이깁니다. 내전을 통해서. 우파가 이긴 과정에서 그 아름다운 파리 시내가 완전히 전장터가 됩니다. 그 좌파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3만 명이 있었어요. 3만 명이 잡고 죽였습니다. 그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아마 오페라자도 있고 뭐 에펠탑도 있고 아름다운 것밖에 안 보이지만 1871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그 도시는 전부 시가전표가 돼가지고 그것도 다 동쪽 아닙니까? 동쪽. 프랑스 사람이 죽이겠죠. 그러니까 우파가 좌파를 3만 명을 그냥 집단 처형해버리고 나서 프루시아하고 가마조약을 맺고 그게 이제 공화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제3공화국이죠.